공론화 관련해서 그 내용을 만들고 뭐 대책을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어쨌든 뼈아픈 결과인데요. 어쨌든 인적으로나 아니면 자본력이나 여러 가지에서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는데 공론화 자체가 수기민주주의를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참여하고, 그리고 참여하면서 하면서 점점 더 느낀 것은 한국 사회에서 원전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이 얼마나 곳곳에 많이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앞에서 그 언론의 영향은 별로 없었던 것 같다 이런 평가를 하신 분이 계신데, 제가 보기에는 그 반대입니다. 저희는 오히려 요즘에 정보를 얻는 과정은 이제 SNS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언론에서의 편파적인 보도나 가짜뉴스 이런 것들이 만연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수기 과정에서 접촉을 하면 그걸 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좀 나이브했던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가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어떤 질문이 나왔었냐면, 그러니까 그냥 즉자적인 질문이 아니라 10명이 모여서 같이 논의를 해서 내는 질문 중에 하나가 태양광 발전에 그 유해 물질이나 중금속이 있는데 그게 지붕에 올려놓고 지붕 위에 그걸 설치해놓고 그 밑에 사람들이 살아도 문제가 없냐 이런 질문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저쪽에서의 프레임이 워낙에 이제 뭐 준비를 잘 한 거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반박할 수 있는 여유가 없고, 오히려 기존의 언론사에서 나왔던 조중동이나 아니면 경제신문에서 나왔던 기본 프레임이 그대로 적용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쪽은 뭐 원자력 산업회의와 같은 대기업과 공기업, 정부나 자본과 인력이 독점되는 그 원자력 산업회의가 아예 선수로 결합을 했고, 원자력 학회가 전체적으로 결합을 했고, 거기에 더해서 정부 출연기금까지 결합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우위에 있었던 상황이었죠. 우리는 이제 박종훈 교수님처럼 자발적인 민간 전문가 분들하고 이제 활동가들이 같이 했던 건데, 거기에는 더해서 언론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가스발전에 대한 집요한 공격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석탄을 줄이고 원전을 줄이면서 재생에너지와 가스발전을 늘리는 형태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원전과 석탄은 워낙에 비중이 높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전력 믹스의 정상화 정도이지 탈원전으로 우리는 어렵거든요. 지난 정권에서의 원전과 석탄은 80% 계획이었어요. 2030년에 80% 계획이었고, 현재로 가스발전 설비가 석탄보다 더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량 비중은 20%밖에 안 되고 2030년 목표는 11%였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석탄과 자리를 바꿈을 한 거죠. 그리고 원전을 줄이면서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거였는데, 원전을 줄이면 재생에너지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불확실한 요소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가스를 늘릴 수밖에 없고, 가스는 미세먼지와 오존가스가 나온다. 이 프레임에 딱 갇혀버렸어요. 그것을 저희가 특히 1세션에서 반박하고 정확하게 공격할 수 있는 뭐 시간적 여유라든지 준비가 잘 안 되면서 완전히 먹혔고, 또 하나가 재생에너지를 늘리려면 원전이 늘어야 된다. 근데 이거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손처럼 독립되어 있는 전력망에서는 원전과 재생에너지 둘 다 전력망의 안정성, 스테빌리티를 저해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원전의 출력 변화를 소비 수준에 맞게 추종한다는 것은 어쨌든 뭐 위험 부담이 따른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원전이 일정한 비중이 있는 상태에서 재생에너지를 늘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경쟁 관계거든요. 그래서 원전을 줄이면서 재생에너지를 늘릴 수 있는 거고, 그거의 백업 전원인 석탄과 백업 또는 기저로서 역할하는 석탄과 가스가 서로 대체 관계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 원전을 늘려야지 재생에너지를 같이 늘릴 수 있다. 그건 이제 싼 원전이랑 연결하면서 했던 이 논리를 깨지를 못했고, 또 하나가 우리가 해외 사례를 얘기를 할 때 그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얘기하면서 이제 국토 면적이 좁고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잘못된 정보가 나가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 KBS나 MBC나 지속적으로 TV 방송 했잖아요. 재생에너지 국토 면적 안 되고 비싸고 뭐 간헐성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쪽에 얘기한 사람은 전력거래소에 있는 그 담당 과장이 그거와 상관없다 20% 정도 하려면 그 글 하나 실린 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해외 상황이다. 그건 다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 국토 면적이 좁고 이런 상황에서는 재생에너지가 안 된다. 그러면서 저희가 말하는 얘기들에 대해서 심지어 현장에서 주민들, 시민참여단에서 아니 해외 얘기하면 말고 국내 얘기 좀 해라 이런 얘기가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근데 국내 얘기하기는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재생에너지 쪽은 이미 아직 2%도 아직 안 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데이터들은 대부분 해외 데이터, 특히나 균등화 발전단가처럼 경제성 평가를 하는 거나 이런 데이터들은 제대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대부분 해외 데이터를 쓸 수밖에 없는데 이것에 대한 불신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비방과 네거티브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절하게 사용이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원조 수출이나 원천 기술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 원조 수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도 아니다 라고 얘기한다든지 그러면서 이제 3세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네거티브 공세를 펼쳤어요. 그 발표자를 아마 여기 보신 분들이 많지 않으실 텐데 거기에 비해서 저희는 상대적으로 그냥 신사적으로 한 거죠. 네. 저쪽을 공격하거나 반박하기보다 우리 내용을 전달하려고 했던 거고 그게 이제 절박하면서 저는 진 싸움이다. 근데 거기는 이제 정말 너무나 간절하고 절박했어요. 또 하나의 전략적 실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는 선수 중심으로 나가지 않고 아까는 뭐 그 말씀하신 게 환경운동가의 원자력공학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TV 토론은 몇 번 그런 적이 있었어도 저희는 이번에는 어쨌든 전문가분들을 더 내세웠어요. 네. 그리고 굉장히 풍부한 전문가 풀이 있다는 거, 그리고 다양한 층에서의 결합 이런 어떻게 보면 좋은 그림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서는 늘 TV 토론이나 지역 토론에서 나왔던 선수들이 겹치기 출연을 하면서 모든 거에 커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 그리고 훨씬 더 집요했고 저희 쪽은 박종훈 교수님이야 굉장히 열심히 하셨지만 예를 들면 다른 쪽의 분야의 전문가들 중에서는 굉장히 수세적이거나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싸움을 하지 않은 거죠. 저기는 이제 정말 전쟁처럼 달려들었는데 저희는 굉장히 신사적으로 그러니까 합리적인 얘기를 하는 이런 정도가 되니까 특히 20, 30대에서 이렇게 바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절박함과 간절함이 전달이 되지 못한 게 아닐까. 이게 이제 준비 부족이나 전략의 실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박 3일 합숙이 제일 중요했는데 저희는 앞서 자료집이라든지 동영상이나 이런 거에서는 광고 전문가, 홍보 전문가, 마케팅 전문가들 결합을 시키면서 굉장히 자료를 만든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언론, 그러니까 1차, 2차를 거듭하면서 변화된 걸 보면 언론의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다. 네. 그런 생각이 그것뿐만 아니라 어쨌든 그 나온 그 질문들을 보면 기존 언론에서 얘기했던 저희들 흠집 내기나 뭐 예를 들면 마지막에 한 10월 8일, 9일, 10일 집중적으로 나왔던 게 뭐냐면 저희 자료가 다 사실과 다르다, 부정확하다, 잘못된 거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조선일보랑 한국경제에서 집요하게 공격을 했잖아요. 저희가 거기에 대한 반박 자료를 냈지만 저희 걸 실어준 데는 한 군데도 없었죠. 그거를 저희의 반박 자료를 시민참여단한테 제공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언론 상황을 생각보다 너무 약소하게 평가한 게 그것도 근데 그거는 극복할 수 없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는데 이것을 극복하려면 사실은 저희는 충분하게 우리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을 받아야 돼요. 근데 1세션 25분, 2세션 15분, 3세션 15분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전력 수급에서 수요 전망이 잘못됐다 라고 주장하는 그걸 토론하는 상호 토론만 해도 국회 토론에 2시간도 모자라다고 얘기하는 판이잖아요. 그런데 전력 수요 전망과 공급과 전기요금과 경제성을 모두 합쳐서 15분 발표가 끝이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질문도 마찬가지였고 어쨌든 이것은 제가 공론화 과정에서 우리가 왜 그렇게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 뭐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공론화 자체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고,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그런 수기민주주의를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계적인 중립이 아니라 기울어진 운전량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좀 더 전술적으로, 좀 전략적으로 필요했던 것이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너무 저는 순진하게 우리가 대응을 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진영 논리로 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제 지역의 논리가 토론이 되지 못하고 서울, 경기가 다 결정됐다고 말씀하시지만, 여기 결론, 그 조사한 거 결론을 보시면요, 대구, 경북이 가장 공사 재개가 높고 그 다음에 부산, 울산, 경남이에요. 네. 이 철저한 진영 논리로 갔습니다. 자유한국당이든 아니 막판에 안철수가 국민의당 그렇게 발언한 것도 그렇고, 이건 철저하게 민주당 대 나머지 이 진영 논리로 간 거였고요. 그러면서 이제 재생에너지 확대나 수요 관리나 이런 것에 대한 이해관계자가 상대적으로 이쪽은 굉장히 적었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신도 적었고, 앞으로의 방향은 저는 먼저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그러니까 이걸 언론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공사 재개를 결정한 시민참여단도 찝찝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안전 기준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거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표를 넣은 것 같고, 원전 축소도 넣은 것 같은데, 안전기준 강화에 대해서 지금 청와대가 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환경운동연합에서는 그 관련한 논평을, 성명서를 냈는데요. 그 방안이 첫 번째가 원전 비리 척결이고, 그 다음에 투명성 공개, 그 다음에 지진에 대한 연구를 확대하겠다. 이 세 가지예요. 근데 공론화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했던 거는, 박종훈 교수님이 이제 역할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던 게, 경납 건물이 왜 우리는 이중이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질문을 지속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수출용 원전이 다르고 왜 국내용 원전이 다르냐, 설계가 다른 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굉장히 강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전 기준을 강화한다고 얘기를 하면, 저는 수출한 정도의 원전 안전 기준만큼이나 국내 원전 안전도 보강이 돼야 된다. 그리고 다수기는 박종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확률론적 평가가 아니라 결정론적으로 동시 사고를 고려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확률론적 평가는 그렇게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몇 %냐, 그게 얼마나 몇 년에 한 번꼴이냐 이런 평가를 하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 동시에 9개가 가동이 된다고 하면 그 중에 몇 %가 그러니까 동시에 사고 날 걸로 보여지냐, 50%다 그러면은 4개 이상이 동시에 사고 나는 거고, 그럼 4개 이상이 동시에 사고 날 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여러 시스템들이나 대피할 수 있는 시나리오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집단 피포 전략이라든지 이런 평가가 제대로 되어 있냐, 저는 이걸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확률론적 평가가 아니라 다수기 안전 평가에서는 결정론적인 평가를 통해서 동시 사고에 대한 안전 평가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경주 지진에 대한 최대 지진 평가가 되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60년 운영 허가를 얘기를 하는데, 60년짜리 운영 허가 내는 나라 없지 않습니까, 교수님? 네? 설계 수명대로 운영 허가를 내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캐나다만 해도 2년마다 한 번씩 운영 허가 갱신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5년마다 한 번씩 늘었는데, 우리가 10년 전에 기계와 하다못해 컴퓨터 하나라도 10년 전과 지금이 다른 상태에서 60년 동안 내내 똑같은 기술 기준을 그냥 유지한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일 중요한 안전기준 강화 중에 하나가 운영허가 갱신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운영허가 갱신 제도는 아무리 길어도 10년에 한 번씩은 운영허가를 갱신해야 된다. 그래서 동시대에 맞는 안전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나 여러 가지 설계를 보완을 하고, 그것이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안 될 것 같으면, 그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선진국들이 그래서 시장이 평가하는 거잖아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으면 그러면 원전을 운영을 포기하는 그런 안전기준 강화, 세계적인 수준의 안전기준 강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원전 축소도 중장기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현재 정부에서 원전 축소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그걸 제안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말고 이제 김정환 교수님 말씀하신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한수원 정보공개 규정이요. 이거는 법적으로 이미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유권 해석을 해서 2016년 6월 20 며칠 그때 이후로
접수된 서류에 한해서만 공개하는 걸로 유권 해석을 했어요. 하지만 저희 쪽 변호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건 유권 해석이고 사실상 법률은 다 전부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안전성 보고서는 공개돼야 된다는 게 실제 해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한소원도 이 보고서는 공개하려고 올해 초부터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투명성, 지금 청와대에서 얘기하는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거는 이거는 뒷북치기예요. 그건 안전성 강화 조치라고 볼 수 없고요. 그리고 이제 9페이지에 나와 있는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저는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도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있고, 지금 민주당의 다 호남 세력들이 한전이 나주에 있으면서 한전에게 이익을 주려고 이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걸 디폴트 값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얘기하는 재생에너지 관련한 이해관계자 늘리기에 실패합니다. 재생에너지 관련한 이해관계자를 늘리려면 철저하게 풀뿌리에서 지역에서 시민들의 참여가 보장된 그 FIT 제도가 그 중에 하나인 건데, 그렇게 재생에너지 늘리는 방식으로 가야 돼요. 그러지 않고 한전이 개입하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이 관련 생태계도. 네네, 이상입니다.